오직했으면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분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김근식 후보의 길은 아직은 우리 당이 받아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재준 의원은 과반을 넘어서 개혁 세력이 앞으로 우리 당의 과반이 될 수 있음을 또 보여줬죠. 한동훈 대표가 나왔어야죠. 나와가지고 이들과 싸웠어야 되고 한동훈 대표 나오셨잖아요. 최고위원 김근식 됐습니다. 혁신당도 본인의 스탠스가 있고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그 검찰 개혁은 이제 사실 완료가 될 건 상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과연 이제 정당 대중 정치를 해 나갈 것인데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 확실히 합당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보면은 이재명 정부는 중도로 가니까 우리는 좌측에 있겠다라는 건 확실하게 선명하게 좀 그어주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민주당 현역들은 별 상관 없어요. 합당 하나만 하나 많아. 근데 이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인데 이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워낙 이제 미국이 선 넘는 요구를 워낙 많이 하니까 어디까지 잘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게 참 큰 걱정이긴 한데 여튼 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총출동해서 협상에 또 나서고 있으니까 잘 또 해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관련된 뉴스들 또 국민의힘은 또 놀라운 선거 결과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시작됐습니다. 네.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상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죠? 아니죠. 그래도 국익거리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네. 강성필 부대변인님은 네. 정청래 대표에 경질 안 된 거예요? 우리 아니 김지호 대변인이 경질이 됐길래 아니, 경질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원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네. 야, 알면서 공격하네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드려야 돼.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부대변인이 됐고 네. 새로운 정청래 대표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네. 모든 정무직 당직자들은 일괄 해임이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재임명 절차에 저는 들어갔다. 아하. 선택 받았다. 네.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명청 교체기 때 같이 교체가 된 게 아닌가. 너무 올드하다 진짜.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신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순하라고 한나라하고 지금 연합하려는 지금 이 비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명청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네. 자,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요즘 이슈가 뭐 있어요? 저요 그냥 열심히 당내 정비도 하고 김성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도 잘 정리해 주실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정치권 뉴스도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네. 먼저 또 우리 대통령이 미국 건너갔잖아요. 일본 그렇습니다. 찍고. 네, 그 뉴스는 그래도 한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 4시쯤에 지금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의제는 이제 크게 뭐 동맹의 현대화, 경제 통상의 안정화, 그다음에 새로운 협력분화 개척 이렇게 좀 예쁜 말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네. 실제 회담은 좀 살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조짐을 몇 가지 봤죠. 왜냐하면 회담을 앞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찍고 대통령이 가니까 외교부 장관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갑자기 비행편을 바꿔서 미국으로 먼저 갔어요. 심지어 직항이 없어서 경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실은 회담을 앞두고 뭔가 협의문에 사실 초안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 막판에 좀 급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미국에 먼저 갔고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 3실장 중에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를 또 다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요구하는 게 뭐냐를 봤을 때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우리 관세 협상할 때 3,500억 달러 투자할 때 이 세부 내용이 그때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디테일은 논의 안 했고 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항목에 얼마씩 투자할 건지 적어와서 문서화해서 사인하자.
라는 걸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 양반들도 자기네들 뭐 좀 해야 될 것 같을 때는 모호하게 해서 나중에 약속 안 지키고 우리한테는 선명하게 이거 정확하게 문서로 좀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동맹이 현대하고 경제 통상이 안정하지만 돈 어떻게 갖고 올 건지 어디다 언제까지 쓸 건지 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다 미국한테 돌아온다는 거 확실하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맹이 현대화도 뭐 지금까지보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더 우리 군을 더 많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요구를 그냥 해대는데 이거 방법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로 여당과 정부를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난 7월 말에 협상도 사실상 지금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3일부터 지금까지 25%의 품목 관세를 지금 다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관세 협상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이건 이거 저건 저렇고 이렇게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뭐 국빈 외교 아니네 뭐 누가 마중 나오네 이런 얘기 정말 불필요하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네. 좀 해주고 싶고 사실 지금 정계에서 그 경제계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스가로 대박이 난 거예요. 7월 예. 말에. 그런데 이 러트닉 상무장관의 라이벌격인 제이슨 무역부 대표가 지금 본인의 성과가 미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 나도 계속- 성과를 내겠다라고 지금 딴지를 놓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가서 뛰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그 3실장이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비하인드 하나를 좀 비하인드 하나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알고는 있는 거죠? 알고 있어요. 네? 확인된 얘기죠. 그 예. 홍석현 네. 전 중앙그룹 회장이 예. 이제 특사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특사로 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미국과의 어떤 일정 조율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누가 따라갔냐? 황희 국회의원이 따라갑니다. 황희 국회의원이 간 이유 중에 하나가 후문이 황희 국회의원의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트럼프 주니어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동문이에요? 룸메이트였다. 룸메이트? 네. 그래서 지금의 뭐 종용진 회장과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 정도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황희 의원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오. 물 밑에서 관계를 해서 네. 일정 조율이 안 돼서 이제 그분이 전화를 했어. 트럼프 주니어한테. 네? 근데 트럼프 주니어 회의 들어가는데 안 받아. 네. 그러니까 문태씨 문자가 왔어. 네. 무슨 일? 왔어. 그러니까 우리 가야 되는데 이거 좀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야 일단 와. 진짜? 그래가지고 비행기 띄워서 갔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둬서 그때부터 홍석현 뭐가 중앙 좀 됐구나. 전 회장이 또 황희 의원을 그렇게 그리 그 진보 진영에도 이런 빤시가 있는 사람이 있다. 황희 의원 뭐예요? 국회의원이잖아. 지금? 예, 민주당. 양천구. 예.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 김성열 네.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이 결전을 앞두고 있나요 혹시? 그래서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아니야. 게 매우 자,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같이 가긴 갔어요. 여기에서 황희 의원이랑. 예.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네. 증손녀의 사위 되시는 분이다. 증손녀의 사위. 아니, 나 아니, 무슨 사돈의 뭔가 8촌까지 나와 계속. 아니 어려운 얘기야?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증손녀의 사위라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완전 가까운 거죠. 네. 증손녀가 벌써 사위를 봤어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나이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그런가? 7년인데. 근데 뭐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3실장이 간 것도 각자 다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다. 하려는. 그래서 이번에 스토리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공항에서 나가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끝나고 나서는 또 설명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 후문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또 전해질 것이다. 네. 강원식 뭐- 실장 뉴욕에서 공부 좀 했잖아요. 뉴요커죠. 네. 뉴요커죠. 그러면 황희 의원이 이번에 같이 갔어야지. 그치. 아직도 트럼프 그러니까. 주니어와의 인맥이 있을 텐데. 네. 상당히 견제가 심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기사 댓글 중에 그게 좀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예.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갑자기 경유편까지 타고 미국으로 급하게 갔다.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의전이 되는 걸 보더니 네. 저 레드카펫을 경유편에 싣고 갔나.
레드카펫 빼고는 의전이 없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약간 비아냥까지도 댓글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일종의 미국 측의 기싸움 같아요. 네, 기싸움을 걸어 들어온 것 같고 분명히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것 자체가 협상의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네. 이게 국익과 직결된 문제고 또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 협상을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의정 같은 거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 댓글 같은 것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 뭐 그 레드카펫 들고 간 거 아니냐 뭐 진짜 이런 마음 댓글 쓰지 같은 말라고 거. 말하는 거야? 네, 마음 쓰지 마세요. 아니 진짜 왜 얘기해?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게 나쁜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말고 진짜 그러면 안 돼. 마음 쓰지 말고 진짜 그러면 안 잘했으면 돼요. 좋겠는데 다만 이거는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주제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지만 네. 기업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해외에 나가면서 노봉법을 그렇게 그냥 통과시켜야겠습니까? 노란봉투법? 예. 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필요로 하고 외교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 기업들에게 어찌 보면 국가가 여야 그다음에 기업까지 경제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이 파고를 막아내야 되는 시점에 네. 기업들한테 그냥 뒤통수를 그렇게 때려놓고 나가서 도와달라. 그건 이제 또 뭐 이따 얘기하시죠. 찬반이 있으니까. 예, 이거는 좀 마음에 안 그건 드는 이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따 그리고 또 얘기하시죠. 하나 더. 아. 정청래 대표는 지금 네. 야당 인사랑 악수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따 얘기하시죠. 예,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오늘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네. 나는 정청래와는 다르다. 네.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 네. 오늘 그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 뭐 모두 다 협치를 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도 얘기를 좀 하세요. 정청래 대표와 다르다 이러지 말고 이분도 얘기 좀 못하는 하세요. 사람이에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 되지. 저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 사실 지난번 한미 그 협상 관세 협상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미국과 우리의 얘기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것은 나중에 미국이 굉장히 자기네 주장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할 때 그때 결정이 될 내용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미국은 자기들에게 투자하는 거 자기들이 거의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커밋먼트, 캐피털 콜 같은 이제 그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좀 이야기가 달랐어요. 예. 저희는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쪽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이번엔 야 너네 그렇게 딴소리 할 거면은 문서로 가지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그렇게 발표라도 해놓고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 2, 3주 시간 동안 어떻게든 미국을 좀 이렇게 달래가지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지금 보면은 요번에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협상 요건으로 사용할 게 국방비까지도 쓰려고 네, 해요. 네. 분담금까지도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5%까지 끌어올려라 GDP에.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한 66조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냐면 2.8%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2배를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갑자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토도 그 정도 수준이 아직 안 돼요. 나토도 네. 3%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으로 갑자기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해라, 국방비 더 늘려라. 이거 지금 굉장히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가서 좀 네.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해요. 자 그리고 미국 네. 가기 전에 일본도 네. 들렀었는데 일본 얘기도 잠깐 좀 전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 또 하나 들리는 얘기가 예. 이번에 어쨌든 뭔가를 문서화하자라는 요구가 미국 예. 측에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또 중국과 관련된 뭔가 중국? 뭐 국방 관련해서 네. 중국과 관련된 어떤 한국의 입장, 뭐 한미 동맹의 그런 입장을 견제. 좀 담자 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아. 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또 박병석 의장이 중국으로 갔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에이펙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주 에이펙에 초청하는 신서를 들고 갔다.
있다. 이 소식 짧게 전하고 네. 네, 그제였죠. 23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일 정상이 17년 만에 공동 발표문을 채택을 했어요.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뭐 산업협력, 뭐 저출산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 이런 내용들이 저출산 있는데 문제를요? 네, 그러면서 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사실 이제 한일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내용이 늘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공동 발표문에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이런 문제라든지 좀 한일 간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 이걸 두고 사실 오늘 아침에 다 조간 신문 보면 평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보수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한일 정상이 실용 외교를 했다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가 하면 좀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는 그 실용 외교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뒷전으로 좀 밀렸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민주당 시절에 뭐 위안부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다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뭐 협상을 위해서 좀 미룬 거예요 뒤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거는 예.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두 가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갔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말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번 관세 협상 힘들어지겠구나.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일본을 레버리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이시바하고는 관세 협상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시바하고의 관세 협상의 그 내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발음 좀 주의해 주세요. 네, 같은 이 대통령이니까 네, 이시바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일본 총리하고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알게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하게 일본 총리를 만나서 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시바가 일본이 우리나라 협상 잘하라고 그거를 다 까줄 수 있나?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이 네. 가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피해자이자 같은 동병상련의 위치에 있어요. 네. 방위비라든지 관세라든지 네. 비슷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먹혔는데 도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확 개선을 해버리면 이런 트럼프의 전략이 안 먹히는 거죠.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바로 간 게 일본입니다. 그 일본 간 이유가 정통성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겠다. 이것을 미국에게 보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들을 먼저 보여준 것도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대중 견제에 나서겠다라는 시그널을 미국에게 우회적으로 보내준 거다. 네, 이런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높이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아니요, 거에 실용 대해서. 외교의 길을 예. 걷고 있는 것에 네, 네.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공 중에 하나가 한미일 외교, 가치 외교를 다시 복원시킨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에 다르게 아주 그것을 이제 그대로 계승하고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현재를 더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지금 기싸움을 걸어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먼저 이와 같은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미국에게 우리의 협상력이 일본과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요 전략을 세운 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이라고 하면 그 한미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으로 평가하고 그걸 계승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많이 망쳐놨지만 그래도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니만큼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거는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 게 승계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일본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승계를 했다고 보고 그건 왜 그러냐면 국제 정세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주의로 갈 때는 한국과 중국이 이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게 과거라면 지금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한미일이 같이 가면서 근데 동맹국인 미국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국익을 우선하는 그러한 외교를 선택했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좀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고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게 민주당의 지금도 진보 매체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는 맞습니다. 네. 전통적 정서랑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그 죽창가 부르던 조국 대표나 아니면 심지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맞춰갈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거는 국익을 네. 위해서 나가야 될 문제고 대통령으로서 오랜만에 할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이거는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아니 뭐 그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외교에 있어서는 국익을 지- 위해서 가는 지지하겠다. 거니까. 예, 짧게 예. 설명드리면 지금 미국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협력을 잘해야지 중국 견제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으로서는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이시바 총리 만나가지고 관계 개선해버리고 또 이시바도 여기 화다바드 13년 만에 반성이란 얘기를 해버리니까 앞으로는 그럼 중국 견제하는데 한미일 협력이 더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시그널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기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좀 비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오히려 협력을 더 해가지고 야 우리가 대중 견제에 동참할 테니까 너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러한 전략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대중견제에 동참을 하자면 중국과의 관계를 또 매우 중요시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 매우 또 불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신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중국이 지금 문서화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중 견제에 참여하라는 것을 미국이 네. 그것을 확답받고 싶어 한다는 것도 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협상력이 약하다 보니까 미국을 상대로 같이 협상력이 약한 일본과 손을 잡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부터 사실 강대국이 아닌 상황에서 외교의 가장 큰 성과였다 그러면 누구 생각하세요? 다 서희 장군 생각하시잖아요. 강동 육주 뺏어왔던. 그 서희 장군이 어떻게 그때 강동 육주 뺏어왔냐면 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평양 땅까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야 여진족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여진족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여진족을 막아주면은 우리가 거기 지켜주고 여진족이랑 싸워줄게. 즉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상황을 개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을 함으로써 미국과의 이런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보면요.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견제가 엄청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이 지금 참석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잘하느냐 그게 네. 핵심인 거고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일본과 만약에 과거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틀어져서 갔다면은 미국과의 이런 협상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시기적으로 네.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언급이 최소화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발표문에 내용이 없었고 다음은 이제 위성락 실장이 설명할 때 이제 담기진 않았지만 회담 중에 과거사 얘기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있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랑 기자간담회를 좀 했나 봐요. 네. 지금 이제 기사들이 좀 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번에 과거사 언급이 없는 걸 두고 지적받을 각오는 내가 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워낙 이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있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받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첫 만남에서 모든 협력 다 이제
내팽겨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첫 술에 매부리를 하면 체한다. 앞으로 시간을 더 주시면 훨씬 더 과거사 문제 등 더 가시적인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승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언급이 이번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네. 정도로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라서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네, 이 넘어갈까요 집안은 이제? 네. 참 카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카레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인도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니, 강황. 강황. 우리 얼마 전에 강황 한번 하지 않았어요? 했죠. 커큐민. 카레를 맨날 먹어 어떻게 여기는. 몸에 좋은 커큐민. 네, 강. 거기민. 네. 그래서 일본 카레가 근데 맛있긴 맛있잖아요. 달달하죠. 달달하고 깊이가 좀 있는데 이시바시 카레를 대접했다고 하고 그 또 만찬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 메이드 인 안동 소주, 안동 찜닭을 함께 메뉴에 올렸다. 네.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국민의힘 한번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하여튼 두 사람 그 김문수 장동혁 네. 와 토론에 네.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네.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그럼 뭐 근데 일단은 그거부터 최고위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일단 뉴스를 한번 우리 네. 진행 기자님 네. 전해주시고. 뉴스부터. 네. 네, 저희가 뭐 결과는 다 알잖아요. 이제 네. 금요일에 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 결과 좀 이따 언급을 할 거고 당 대표는 결국 결선에 가게 됐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이 투표에 영향 끼치기 때문에 득표율은 공개가 안 됐는데 지금 뭐 서로 내가 1등했다라고 장사를 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 톤이 좀 바뀌었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찬탄 세력까지 내가 좀 끌어안겠다.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후보가 다 떨어졌으니까 안철수 지지했던 사람, 조경태 지지했던 사람 표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 찬성 세력과도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겠다라고 했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강성으로 갑니다. 김문수처럼 결선 가게 됐다고 표 계산해서 갑자기 입장 바꾸는 사람 당대표 될 자격이 없다. 라면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근데 토론에서 약간 저 상대 얘기보다는 하여튼 본인의 이야기하는 걸 무척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잘 안 들으시더라고. 뭐 전략이신 것 같고 아, 그거는 그런가요? 토론 네. 전략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랑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래요? 뭐야 있어요. 갑자기 또. 네 있어요. 그런 부분이 네, 있긴 있는데 조변 석계고만 조변 석계.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게 이제 토론이랑은 좀 달라요. 가까이서 볼 때랑은 새로운 주장이네. 약간 이제 좀 다르고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변화한 것도 왜 그러냐면 청년 최고 선거 후보를 봐야 돼요. 손수조 대 우재준이 붙은 청년 최고가 네. 소위 말하는 탄창과 탄반이 1대1로 붙은 선거였는데 네. 그중에 우재준 후보는 탄찬 중에서도 탄반을 포섭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네. 있는 탄찬 후보였고 손수조 후보는 되게 선명성을 가져가는 후보였어요. 근데 우재준 후보가 과반으로 이깁니다. 표 적은 차이 표 차이지만. 진짜 얼마 안 났어요. 네, 적은 네. 표 차이지만 하지만 간당, 최고위원 후보의 그 소위 말하는 개혁연대 쪽의 후보들의 득표를 생각을 해보면 우재준 후보의 이 득표 전략이 현재 우리 당내 선거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같은 탄반 후보라도 탄찬 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펴는 김문수 후보가 어찌 보면 이 전략과 비슷한 전략을 현재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탄반으로서의 선명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장동혁 후보는 손수조 후보와 비슷한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보는 결선은 청년 최고 선거에서 사실상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에게 중요한 거는 탄찬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과연 기권하느냐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겠다고 투표를 하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데 어제 1일차 문자 투표 참여율이 네. 본 최고위원 투표 때의 그 투표율보다 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6%였는데 네. 38%로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미 우리 이쪽은 이미 그 우리가 대표가 될 대표 주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결집이 안 되고 있었고 저쪽은 이미 최고위원 선거 때부터 총결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표율이 올랐다는 건 오히려 차악을 뽑으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게 기권이 많아야 장동혁 후보가 유리한데 네. 기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보긴 봐야죠. 이거는 이제 최종 투표율을 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최종 투표율이 본 투표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좀 더 높으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 아니 근데 오늘까지 이제 그 투표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를 뽑는 예를 들어 뭐 한동훈을 지지했던 혹은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이 자괴감 느끼지 않겠어요? 내가 뽑은 표가 그럼요. 김문수한테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안 한동훈 될것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투표 좀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괴감 때문에 투표 안 할 거거든요. 그 투표해달라고 하는 것도 자괴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가 정말 미묘한 사람의 감정 노동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본인이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국민의힘 안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분명히 있죠.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다 나름대로 감정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한동훈이를 좋아하지만 한동훈이가 아무리 김문수 찍으라고 한다고 난 김문수 찍을 수는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계산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찍으라면 이거 안 아니잖아요.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100%가 안 된다는 게 네. 1 플러스 1이 3, 4도 될 수 있지만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또 그 전에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본인이 조경태라든지 안철수라든지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별말도 않고 제대로 지원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야 뭐 둘이 뭐 그 뭐야 단일화라고 뭐 이런 말이나 조금 해놓고 뭐 이제 와서 뭐 거창하게 뭐 민주주의는 뭐 최선이 아니라 뭐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김문수 찍으라?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가 전환길도 한동훈도 내년 선거에서 공천 줘야 된다. 이 말을 해서 나는 그런가? 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깎아보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예. 일단은 조경태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최고위원 후보들은 네. 조경태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고위원을 최대한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예. 목표 4명이었고 그게 하문경 후보가 탈락하면서 3명이 됐지만 김근식 후보가 몇백 표 차이로 지면서 그래도 2명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탄핵 찬성파, 개혁파가 그러니까 2명의 우재준, 최고위원을 양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2명을 아. 당선을 시켰고 그리고 특히 우재준 의원은 1대1에서 50% 이상을 받았어요. 아 근데 김근식 후보 수석될 거라고 그때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계속 그것은 틀려서. 이제 김근식 후보의 길과 네. 우재준 후보의 길이 있었던 건데 네. 우재준 후보의 길이 현재 우리 당에서는 받아줄 수 있는 맥시멈이었던 것 같고 김근식 후보의 길은 아직은 우리 당이 받아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김근식 후보가 페북에 내가 혁신의 선명성을 내서 졌다면 그러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개혁 세력에 저는 자존심을 세워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거는 현실이니까 우재준 의원처럼 해서 우재준 의원은 과반을 넘어서 개혁 세력이 앞으로 우리 당의 과반이 될 수 있음을 또 보여줬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분석을 네, 좀 네, 해드릴게요. 두 명 중에 잠깐만 네. 2명 중에 그 찬탄이라고 얘기하신 2명 중에 네. 진짜 찬탄 목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 혹은 개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세요? 그 두명 다? 양양자 우재준이요? 네. 두 분 다죠. 와, 양양자 그래요? 최고는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언더 73 유튜브 출연합니다. 바로 나와요. 아니 바로 나와요. 양양자 후보가 직접 나오겠다고 했어요. 양양자 최고가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네.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인지 네. 대놓고 보여주겠다.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네, 직접 네, 네. 본인이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와서 본인이 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나온- 자기, 네, 자기 나온 주장이 결- 있는 분들인 거야. 그러니까 나온 결과를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줘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 중에 개혁 세력이라고 나오신 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김근식 후보였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1인 2표제였기 때문에 김근식 후보의 표가 다른 데로 가지도 않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한동훈 세력이라는 곳이 다 득표를 한 곳이 가장 미니멈이
김근식 후보가 받은 표예요. 맥시멈 아니에요 그게? 아니 미니멈 그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요?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코어 친한계 그렇죠. 표가 네. 얼마냐를 예.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게 당원표로만 봤을 때 8만 표예요. 당원표로만 봤을 때 8만 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정말 김문수 후보만 보고 찍은 표가 얼마나 있겠느냐 봤을 때 이건 또 김재원 후보를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김재원 후보가 얼마를 받느냐 역시 8만 표 정도를 받습니다. 네. 즉 8만 표 플러스 8만 표, 즉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완전히 결합을 해도요. 예. 지금 딱 16만 표 정도였는데 전체가 32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딱 50%인 거예요. 그러네. 네, 딱 50%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한동훈이 힘을 합쳐도 장동혁 후보의 저 반탄 세력과 굉장히 비등비등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20%가 향방을 좀 가르지 그러지 않고서는 좀 다르다. 앞에서 우재준 의원 설명을 하셨는데 우재준 의원은요 사실 두 가지가 좀 달라요. 하나는 뭐냐면 현역 대 비현역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 큰 차이예요. 제가 방금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아니 현역 의원이 언제적 선수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름은 알죠. 아 그러니까 그래도 현역 의원이 무슨 선수조 이긴 걸 4,000표밖에 차이 안 났어요. 50.5 대 4,000표 밖에. 50.2가 그걸 이긴 걸 가지고 무슨 그 성과라고 하면 너무나도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 그리고 두 거고. 번째는 네. 우재준 후보가 또 하나는 뭐였냐면 현역 대 비현역이었고 또 하나는 전환길에 대한 입장이 달랐어요. 예. 우재준 후보는 전환길에 대해서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거에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선거 전략으로서는 지금 어쨌거나 반탄 세력이 훨씬 세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그렇게 간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 거라서 어쨌든 김문수 대 장동혁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비등비등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여론조사가 좀 향배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근데 이 프레임은 제가 깰 수가 있는 게 네. 양양자 대 최수진이 여성 최고 1대1 대결이었어요. 최수진 의원입니다. 네. 현역이에요. 양양자는 민주당에서 심지어 개혁신당까지 거쳐서 오신 분이고 현역도 아니에요. 근데 양양자 후보가 최수진 후보를 이겼어요. 현역이라서 우재준 후보가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니요, 왜 그러냐? 현역이 그 제가 또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우리- 말씀드릴게요. 네. 우재준 의원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생 유세단으로 이 당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손수조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픽이었습니다. 투픽이었죠. 네. 이준석 후보와 함께. 박근혜 키즈 원투 두 명 중에 한 명이었고 네. 솔직히 당시의 센세이션은 이준석 후보보다 셌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상에서 붙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명도라던가 그에 대한 동정 여론. 왜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도 하고 대선까지 나가는데 그때 같이 들어온 손수조는 아직 저러고 있다라는 당내 동정 여론이 어마어마했어요. 오히려 우재준 의원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이번에 캠페인하면서 알렸습니다. 변호사로 좋은 지역구인 대구 북구에서 당선된 그냥 그렇게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12년에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대학생 유세단으로 정말 바닥부터 정당의 바닥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명도고 현역이라서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당의 현재 구조상 우재준 의원과 같은 전략이 그나마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현재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김문수 후보인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도 개혁 세력이라는 사람이 전환기를 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당선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그 국민의힘의 그 박모 변호사님은 그 최수진 의원을 모르더라고요. 원내 대변인인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수진 의원이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양자 그 후보가 이겼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김근식 후보가 저는 무조건 당선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근식 후보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당원에서는 밀렸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이겼어야 되는 거 저도 아닙니까? 그걸 좀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김근식 후보가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당원 투표가 됐건 일종의 일반 여론조사가 됐건 무당층이 됐건 그 여론조사까지도 지금 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는 다 강성 지지층만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패배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저는 장동혁 후보가 저는 김문수 후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최종에서.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무조건 다 강성만 투표한다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를 어디서 좀 봤냐면 일단 그 포인트 김근식 후보가 당원은 그렇다 치고 여론조사에서도 득표율이 11%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밀리나 투표율이 낮아서 그런가 이제 요 생각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고위원 순위 결과표 다시 주세요. 순위를 보면 네. 신동욱 1등 그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김민수예요.
양양자는 이제 여성이니까 약간 빼고 네. 김민수, 김재원이 붙었을 때 김재원은 약간 김문수의 분신 같은 인물이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비서실장도 하고 물론 김민수 뭐 그 최고위원도 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김문수 캠프에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김문수를 상징하는 인물은 김재원인데 네. 김재원 후보가 4등을 했고 어. 정말 끝에서 붙었고 오히려 정말 그 반탄의 최선선에 섰던 강경 발언을 막 가장 계엄은 센 목소리 한방이다라는 냈죠. 얘기했었던 네. 김민수 후보가 2등을 했단 말이에요. 한 방을 보여줬다 그랬죠. 예, 이거는 진짜 반탄 강성의 세력이 훨씬 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거의 2배를 얻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한동훈 측에서는 양향자 후보는 여성 최고에서 득표를 해서 4등으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본인들의 어떤 선거 전략이 거의 다 틀렸어요. 그리고 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당대표는 포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4명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저는 그 전략부터가 조금 시작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답변을 하지 않는 것,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나 개혁적인 어떤 보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굉장히 뼈아픈 문제인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변화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분들이 응답할 마음이 들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사실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 들어갔을 때 개혁파 최고위원 한 명도 되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들 많이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 정말 있었죠. 많이들 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2명은 그래도 배출을 했고 3명까지 하기 직전까지 갔죠. 그리고 특히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 전한길 씨에 대한 그와 같은 입장은 당내 개혁파들에게 굉장히 반발을 크게 불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비토가 강하게 일어났고 이게 말이 되느냐 했지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소멸돼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면 결국 시간의 문제고 개혁파를 중심으로 다시 부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 과정에서 우재준 의원은 1대1 구도에서 이기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네, 전략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비난을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우재준 의원의 그동안의 행보나 이런 거는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친한계는 김문수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당원들이 선택하는 문제죠. 그거는 당원들이 선택하는 문제인데 네. 선거라는 게 그래요. 이게 왜 이 흐름이 나타나게 됐냐면 네.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장동혁 후보가 되나 김문수 후보가 되나 이 당에 무슨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장동혁 후보가 그걸 했습니다. 대전 충남 연설에서 그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을, 이거 JTBC에서 보도한 뒷부분에서 찍은 영상을 네, 보면 정확한데 네. 조경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네네네. 가장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야기를 네,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유재화 위원장이 세종위원장이라 그때 그분들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불과 작년에 장동혁 의원한테 후원금 한도를 꽉 찰 때까지 후원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정치인이 사실 후원금을 내준 사람은 그게 정당이 바뀌든 뭐가 되든 그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함은 평생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도 선거하면서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건 앞으로 제가 평생 안 잊을 것인데 불과 작년에 자신을 후원했던 사람들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부끄러워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약간 그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 말던 그와 무관하게 그냥 밑에서 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돈까지 주고 이 부끄러우라는 삿대질을 들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응징 투표의 분위기가 사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계 입장에서는 최악은 장동혁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얘기죠. 그 당원들 생각에서 네. 그럴 거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정말 거고요. 네.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상주 변호사께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김문수와 장동혁 누가 되든 이런 최악인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동훈 대표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나왔어야죠. 나와가지고 이들과 싸웠어야 되고 한동훈 대표 나오셨잖아요. 앞서서 강성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요. 최고위원 김근식 됐습니다.
분명히 돼요. 이게 앞서서 누가 나와주느냐 마느냐가 다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당은 확실히 지금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안 나오고 나서 이제 와서 김문수 장동혁 보고 그래도 최악은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면목 없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께서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찬탄파, 세신파 측이 잘 되길 바라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장동혁 후보를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배제시키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속내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 시켜주고 또 본인 전당대회 나갔을 때 당대표 됐을 때 수석 최고위원 일종의 본인 내가 다 만들어줬는데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하고 저희가 했어? 여기에 대한 개인 감정, 사적 감정이 좀 실려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친한계에서 상당히 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감정적으로 네네. 잘 추스려야 될 문제라고 근데 생각해요. 그 김문수 만약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장동혁 후보가 되거나 할 때 두 사람이 됐을 때 생각을 해보면 두 국민의힘의 당색은 완전히 달라집니까? 아니면 큰 차이 없이 비슷한가요? 근데 오직했으면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분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지금. 장동혁이 되면 분당. 분당 박지원 의원이 뭐 물론 거기가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당 사정이 저기를 조금 어두우실 수가 있으니까 현재 최고위원 당선된 사람들 구조로 해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최고위원 중에 김문수 후보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김재원 최고 한 명이에요. 그리고 지명직 최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 할까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지명직 최고가 있어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까지 해서 김문수 후보까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친윤계는 몇 명이 있냐? 김민수, 신동욱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친윤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김정재 의장 4명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김문수계가 3명, 친윤계가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연대 쪽에 뭐 친한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있어요. 누구 하나 과반이 없습니다. 4-3-2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묶이냐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과반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개 계파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요. 그게 김문수 대표가 됐을 때. 근데 장동혁 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동혁 대표가 되면 일단 장동혁, 김민수, 신동욱 3명의 원내대표의 정책위 의장 5명으로 과반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친윤계 정당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구성이 과반 없이 가느냐, 최고위원 구성이 친윤계 가반이 되느냐. 그래서 친윤계가 장동혁 의원을 대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최고위원 구조가 지금 그렇게 짜여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김문수 신윤이 한동훈의 사건, 김문수가 사건 어차피 다 윤석열 다 옹호하고 탄핵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니야? 뭐가 달라요? 나는 다른 걸 전환길 공천하고.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광복절 사면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주말에 성공 부산 민주공을 찾아서 참배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예방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영화도 함께 관람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다시 만날 조국. 본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또 함께 관람을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같은 날이와 참 기쁘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조국 전 대표가 경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두 사람은 정말 찐 사랑하는 영혼의 단짝. 영혼의 단짝이 분명합니다. 아, 그 그래요? 조국 전 대표가 그 교도소에서 환갑을 맞았대요. 그게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케이크를 또 직접 준비를 해서 환갑 잔치를 마련해줬다고 옆에는 아마 백원 의원인가요? 예 합니다. 네. 자, 그렇게 문 전 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확인된 주말. 근데 네. 본인 나오는 영화 이렇게 보면 조금 민망하지 않나?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죠. 이게 자기 그래 함부로 예측할 수 없어. 진짜로. 그렇죠. 사람의 이제 성향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정 프로님 막 내가 앞에서 칭찬해. 네.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빨갛게 돼요, 하얗게 돼요?
빨갛죠. 보통 사람은 빨갛게 되잖아요. 네. 아 그만해 막 이렇게 그렇지. 되잖아요. 네.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있어요. 아 너도 그거 느꼈니? 아 너도 느꼈어? 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우리만의 비밀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 근데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할 수 있어요? 성향의 차이죠. 없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 다시 염과 만날 치가 조국은 없어요, 보니까 이거 소녀시대 그 다시 만날 세계랑 네. 이 조어법이 비슷한데요. 근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시 만난 세계 이번에 광복절 그때도 했잖아요. 다만세라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다만조를 만든 거네. 다만세, 다만조 해서. 할 얘기 없으면 아니. 그냥 시비 걸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아 본인 당보다 더 공부하는 것 같아. 아니 촛불 집회를 아, 지금 소녀시대 조국으로 팬 오열한다고. 가져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촛불 집회를 내가 가져가겠다. 다른 그런 얘기 하시죠.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참 이준석 대표 영화도 있었죠. 예, 저 있었죠. 뭐였죠? 존스톤 이어원. 아, 맞다 있었다. 왜 부끄러워하는 거야? 돈 이어와. 아 맞아 왜 맞아. 부끄러워하는 거야? 궁금해요. 몇 명 봤어요? 몇 명 봤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알고 싶겠어. 봤어요 그거? 아, 저는 봤죠. 아 봤어요. 어때요 네. 영화? 그 되게 그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부끄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반팔도 입고 애들 아. 가르치고 그랬던 그런 모습들이라서 그렇게 부끄러운 찬양 영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작가님이 또 관객 수 찾아줬습니다. 아, 준스톤 이어원 4,067명이 관람했고. 많이 봤네. 근데 평점이 9.73이래. 되게 높다. 강성 지증이네. 강성 지증이요. 다들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영화 나오면 뿌듯하긴 하시겠다. 아니에요. 보통 사람 부끄러워해요. 아, 그래요? 보통 사람은 네. 아, 대한민국이 네. 작가들 중에 평전이 별로 없답니다. 그것도 이제 민족 문화를 좀 반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거 책을 저희 대한민국 별로 안 쉽지가 낸대요. 않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는 전 대표는 앞으로 이런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른바 광폭 행보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오늘은 활발하게. 봉화마을 가고요. 네. 또 이제 26, 27, 28 이렇게는 또 호남을 쭉 한번 돌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행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속내가 썩 좀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아요. 네. 네, 복잡한 것 같아요. 대선 이제 후보야 대선 후보 네. 이 정도 급이면 이렇게 지금 지방 돌고 이러면은 전직 대통령 찾아뵙죠. 그다음에 지방 다 돌기 시작했죠. 이건 대선 후보급 행보죠. 아 그러면 당연히 감옥 나왔는데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뵙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방은 왜 돌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지 기반이 그쪽에 네. 있으니까. 그리고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실용외교 하는 거 이거는 참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호남 같은 데 또 가셔가지고 죽창가 부르고 막 그렇게 힘들어지면 네. 우리 당에 네. 만나셔도 돼요. 뭘 만나요? 만나시고 대표랑도 만나고 해가지고 네, 네. 우리 아, 당이랑 예. 협치를 하시면서 네, 예, 예, 이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어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네, 아니 근데 네. 사실은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당대표 시절에도 개혁신당 찾아와가지고 직접 두 번이나 와가지고 말씀 다 나누고 했었어요. 네. 그런 게 정치지. 지금 와가지고 악수도 안 하겠다, 만나지도 않겠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봐요. 근데 조국 대표 전 대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국민의힘은 완전히 좀 없애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한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네, 좌완 투수가 돼서 국민의힘 패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 잠깐 들어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 역시 뛸 것입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자완투수가 돼서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는 중도 보수로 자리를 잡고 네. 본인들이 이제 완전 왼쪽에서 이 국민의힘을 완전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 총선 때도 더 매운맛 조국혁신당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쇄빙선이다. 근데 시즌 2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또 네. 전략적 협력 같은 걸 많이 하겠죠. 아 그럼요. 네. 이제 뭐 조국 혁신당도 본인의 스탠스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탄생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순차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고 또 국민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제 그럼 검찰 개혁은 이제 사실 완료가 될 건 상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과연 이제 정당 대중 정치를 해 나갈 것인데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시던 분들이 조국 전 대표도 뭐 꽤
지지 내지는 하여튼 뭐 싫어하는 건 전혀 없었는데 큰 틀에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면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쨌든 지지율에 약간 뭐 네. 좀 떨어지는 거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혹은 뭐 조국 전 대표의 이런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셨던 분들이 조금 실망하시는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예를- 눈치 챙겨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있냐면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이 시가에서 플레이를 해 가지고 득표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조국 전 대표가 음. 뭐 된장찌개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도 아니라 그냥 뭐 신변 잡기적인 이유. 아니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간 거 가지고 뭐 60세 환갑 장치를 뭐 감옥에서 보내 가지고 그걸 이번에 했다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국민적으로 알아야 될 뉴스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속상한 면이 있는 거죠. 조국 대표는 확실히 SNS를 굉장히 관리도 잘하고 어떤 게 이슈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뭐 언론에 언급할지를 아는 것 같아. 너무 과도한 저는 관심도 있다고 봐요. 언론이 언론이. 그런가요? 아니 무슨 옛날에 그분은 자기 패복 올리고 자기가 기자들한테 돌리던 분이에요.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아 그랬어? 써달라고 돌리던 분이야. 아 그랬구나. 우리 당이 아니라 몰랐지. 본인 페이스북을 아, 옛날에 엄청 문재인 돌렸었어요. 정부 민정수석 할 때. 예, 아니요. 수학 때부터 그렇게 돌렸어요. 그래요. 리버럴 하시고. 그런데 요번에 지금 합시다. 조국 수요 없는 전 공급인가? 대표 저걸 보니까 확실히 합당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보면은 이재명 정부는 중도로 가니까 우리는 좌측에 있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좀 그어주는 것 같고 그럼 다음 지방선거 때 분명히 민주당은 약하다 또 이렇게 들고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합당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네. 제가 많이 좀 탐문해봤거든요. 네. 현역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근데 사실 민주당 현역들은 별 상관없어요. 합당 하나만 하나 많아. 근데 근데 이제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뭐 한 두세 분 빼놓고는 인지도가 거의 낮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민주당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고 싶어 하지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조국 전 대표가 합당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조국 전 대표가 왜? 본인은 민주당의 대선 민주당 후보가 되고 안에 싶지. 들어와서 해야지 대선 후보를 3당의 해야 되니까. 후보가 대선이 된다는 네. 것은 우리가 이준석 사례에서 봤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좀 가볼까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전직 총리로는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뭐 다 처음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총 6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러니까 당시에 나는 몰랐다라고 해서 계엄을 막지 못했다가 아니라 특검은 막지 않았다라고 본 거예요. 한덕수가 의도적으로. 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가 담겨 있는데 네.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 계엄 선포문 받은 적이 없어라고 본인은 주장을 해왔지만 특검에서 그 이상민 장관이랑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문건 받으면서 뭐 토의하는 그런 CCTV 같은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받고 알고는 있었어라고 이제 진술을 바꿨죠. 네. 이런 점 등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저 영장 실질 심사는 27일에 열리는 27일, 것으로 내일 모레. 확정이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를 네 번째 소환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오늘도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백 씨도 오늘 소환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둘 다 구속된 상황에서 대지를 좀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아마 내란 특검이 지금 대검이랑 검찰총장 거기도 이제 압수수색한 것 같고요. 네. 노란봉투법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죠. 네, 예. 언제였죠? 주말에 이제 본회의 통과가 어제였어요. 네. 어제였죠. 네. 됐습니다. 이제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봉투법은 표현이 굉장히 센데 경제 내란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고 이제 표결에도 불참을 했는데 헌법 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헌법소는 뭐 어떤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책임 자체를 면책하는 법이잖아요. 예. 네. 네, 책임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됐을 때 합법 파업을 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불법 파업을 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네. 이것이 이제 못하도록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그냥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이에요. 네. 예, 계엄을 저질러서 내란 혐의가 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고
누구를 폭행해서 피해를 입혔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파업을 했는데 네. 불법적으로 파업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경감을 하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인 정도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제한을 제한을 하는 손해배상 거죠. 청구 네. 자체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재판 청구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런 기본적인 헌법상의 원리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 소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네.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은 지금 마스가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조선업체나 이런 데들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 자동차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다 공장 만들려고 그래서 네네네. 그걸로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와 같이 노조들 이야기만 들어주다가 미국의 업체들이 다 해외로 나가면서 노동자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법을 만들면 그럼 미국에서 그런 거 다 우리는 면제해주겠다 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다 넘어가겠죠. 지금은 이게 그래 나는 불법을 저지를 자유가 있으니 너무 행복해 즐거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를 잃고 나서 기업들이 그런 해외로 말을 다 하겠습니까? 떠날 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저는 환노위를 4년을 했어요.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앞서서 말씀 주신 저 불법 파업에 대한 피해 부분은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은 파업 자체가 불법이 있느냐 아니면 파업은 합법인데 그 와중에 파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 네. 좀 기물이 좀 부서져가지고 이런 거를 이건 물어내야 돼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요. 노란봉투법이 통과돼도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물어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노란봉투법에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너무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원청까지도 가능하게끔 물론 고용노동부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법 규정이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저 밑에 하청업체가 갑자기 교섭을 해야 돼. 이러면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진짜 교섭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과하다라는 게 지금 경영계의 입장이고 이건 좀 위험해요, 실제로. 거기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노란봉투법 자체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지금 이 쟁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파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만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내 연봉이라든가 내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확 넓혀 버려요. 확 넓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서도 내가 나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도 갑자기 파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 공장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자와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합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걸 가지고 쟁의권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노조에서 난 이거 반대해 그러고 파업을 하겠어라고 투표해서 파업권이 통과가 되면 파업이 합법 파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경영권의 판단까지도 노조가 그렇게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네. 비정규직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 데 비해서 정규직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경영권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은 기업하는 입장에서 매우 힘들어질 수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쟁의행위 요건 확대되는 것 중에서 사실 여기 모순도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 관세 협상과 관련된 회사의 생존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근로자들이 나는 못해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우리가 맞춰 나갈 건데 뭐 이재용 회장이 뭐 몇 차는 모른다. 뭐 2차, 3차는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청 노조가 일종의 단일화 돼가지고 단일화 창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조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배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말씀 잘하신 거예요.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기업에서 손배 청구한 것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돈 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대를 안 하고 일종의 레버리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계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맞아요. 않아요. 이제 2조 방금 말씀하셨던 이 쟁의 요건 확대가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안전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행을 또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시행령에서 또 보완을 해 나가는 게 맞다. 근데 아니,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예, 아니, 생각해요. 그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거는 저 위에 사람까지 원청까지도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갑자기 이 노조법을 바꿔가지고 할 일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청업체들이 단일 노조를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이건 산별 노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조라는 게 회사별의 업별 노조가 있을 수 있고 산별 노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노조들이 너무 세서요. 산별 노조를 하질 않아요. 산별 노조 하면 정부도 좋고 기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현실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제 한다고 됩니까? 이게 책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게 네. 산빌로죠 그 얘기 하셨는데 예. 하청에 그러니까 기아 뭐에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부품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수백 네.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청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오너들이 다 얘기해야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게 될 일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려가 그래서 심각해 돼 있죠. 있죠.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우려한 바는 분명히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정안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네. 이제 시대 트렌드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하지 말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또 협의를 통해서 고쳐나가야지. 지금부터 못하게 한다는 거는 잠깐 이제 근데 잘못된 법이 만들 때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그 모양새가 있어야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법 해석상의 허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아니 게 아니요.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거는 그리고 제가 한 봤을 가지 때 더. 이미 좀 이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 더. 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원청까지 다 책임지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줄기차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만 뽑는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지금 거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들어올 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 같이 위험한 공사에서 조금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 면허까지 취소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서부선 공사가 지금 늦어진다라는 게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한참 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이렇게 과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전한 공사들만 하는 거예요. 위험한 공사를 누가 합니까? 위험한 공사하면 건설 면허가 날아가는데 근데 거기다가 여기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진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하청업체들과 교섭까지도 원청에서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에 의한 파업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그럼 누가 그 그건 위험한 일들을 하겠냐고. 들어올 업체 자본주의에서. 없다고 해서 안전 주수자 안 지키고 2인 1조 해야 되는 거 한 명이 하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서부선 건설하는데 한 100년 걸려도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가 그거는 안 들어와서 100년이면 그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공격이고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 업체의 네. 상황에 맞게 또 협의를 해서 조건을 수정하면 네네네. 충분히 들어올 업체 있을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네.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과도하게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만 안 하면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발효가 되면요 지금 연구기관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은 15조 원 정도의 GDP가 날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15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1년간 버는 영업 이익 수준이에요. 그리고 27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임직원이 13만 명이에요. 삼성전자 2개의 일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보고 나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좀 더 협의를 훨씬 갖췄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디테일이 많이 빠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TF 만들어서 양측의 입장 다 듣고 또 노동쟁의 범위 이런 거 다 구체화하는 매뉴얼까지 만든다라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죠. 예. 네. 근데 아마 이런 일자리로 다툴 만한 그 일자리 자체가 아마 수년 안에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아. 그게 더 걱정이긴 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아마 네. 싸울 일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다. 네. 자, 그러면 아니 월요일에 힘이 쭉 빠지는 이런 결론은 요건 뭐죠? 요건들을 불러야죠. 네. 자, 이렇게 고생들 해주셨는데 아유 이 아침에 목이 또 컬컬한 게 토종 흑염소 한 잔 해야 되겠네요. 아유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출연하신 분들 이 흑염소 좋은 점 좀 우리 신영 기자가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전 좋은 점 설명하는 거 아닌데요. 저는 구매 후기. 구매 네, 좀 저희가 아무리 뭐 좋은 네. 거 설명해봤자 직접 드신 분들을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구매 후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구매입니다. 부모님 선물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피부 미용에도 좋대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라는 후기가 있었고요. 네. 고3 아들 먹이는 중이에요. 처음에 시큰둥했는데 요즘은 먼저 찾아요. 밥도 잘 먹고 체력도 좋아졌네요. 그다음에 여자도 먹어도 되나 봐요. 갱년기로 고생했는데 흑염소 먹고 나서 식은땀도 안 나고 홍조가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여성분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드시죠. 신기하님 네,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자는 평생에 흑염소 한 마리를 먹어야 된다는 그 말이 저도 있어요. 오늘 받았습니다. 네, 한 마리 꼭 사랑하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 마리씩 사드리기 바랍니다. 네. 여름이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우리 길어집니다. 흑염소로 우리의 기력을 좀 보충해야 돼요. 네. 여름이 너무 길었어요. 돌고 돌아 흑염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흑염소 정치합시다. 그러니까 네. 자, 하여튼 올해 기준 누적 판매량 400만 포 한 번 드신 분들 계속 드신다는 바로 국산 토종 흑염소 진액 6골째 72시간 사흘 동안 저온 추출 영양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더운 날씨에 딱인 이 흑염소, 마가목, 구찌뽕, 황칠 등 20가지 약재를 더 황금률로 배합을 했습니다. 훌륭하구만. 흑염소로 부족했어요. 2+1이야. 예. 자, 그래서 요거 특허 기술력도 인증받은 요 흑염소 진액 장르만 여의도 전용으로 2+1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7일 체험분까지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웰스 앤 헬스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영상 아래 링크도 있으니까 따라가시면 되고 참 친절합니다. 그것도 다 귀찮은 분들은 1533-1068 1533-1068로 전화하시면 바로 또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이거 한 포 가져갔어야 되는데 토종 흡연소 한포 네. 딱 했으면 관세 분위기가 더 좋아졌을 텐데. 그러니까요. 생각이 잘 맞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슈바도 이거 하나 좀 딱 줬으면. 네, 카레 주고 흑염소 네.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나 다음 시진핑 만날 때는 꼭 들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컵에 따르니까 라떼 같아요. 라떼래.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 색깔이. 네, 색깔이. 네. 자, 시원하게 한 잔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